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불편하고 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 같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지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때로는 너무나 매력적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더 헷갈리는 거죠.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었는데 함께 있을 때마다 묘한 불편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친절했고 예의 바르게 대했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제 기분 탓인가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독소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칼 융은 평생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 주변에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일부러 나쁜 짓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이끌려서 움직이는 건데 그 힘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의식이라는 거죠.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자기 안에 어둠을 의식하지 못하면은 그 어둠이 우리 인생의 운명처럼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그 어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삶이 참 복잡하죠.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이웃, 정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관계들이 우리를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만들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이 중요한 거죠. 누가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7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알아보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 안에도 이런 모습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로 이야기할 사람은 그림자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융기 말한 그림자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어두운 면이 있어요. 질투심, 분노, 이기심, 열등감 같은 것들이죠. 건강한 사람은 이런 감정들을 인정하고 다룰 줄 알아요. 하지만 그림자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걸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대신 다른 사람한테서 그걸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항상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자기가 느끼는 불편한 감정을 전부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안에 질투심이 있는데 그걸 인정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질투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화가 나 있으면서도 상대방이 공격적이라고 말하죠.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불러요. 자기 안의 것을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직장 상사였는데 항상 직원들을 불신했어요. 너희는 나를 속이려고 한다.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 믿을 수가 없다고 계속 말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의심했던 거죠.
이게 전형적인 투사예요. 한국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는 조화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 계속 우리를 비난하면 우리가 잘못한 건가 하고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가족 관계나 직장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시어머니가, 상사가, 배우자가 계속 우리를 탓하면 우리는 점점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남편이 늘 이렇게 말했대요. 너는 이기적이야. 너는 애들만 생각하고 나는 안 챙겨줘. 그래서 그분은 정말 자기가 이기적인 사람인 줄 알았대요. 더 잘해야지, 더 신경 써야지 하면서 자기를 채찍질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서 깨달았대요. 남편이야말로 평생 자기만 생각했다는 걸요. 자기 편한 게 최우선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족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자기 아내 이기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내한테 투사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이 하는 비난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사람 자신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잡지계의초. 누군가 당신에게 너는 이기적이야 라고 계속 말한다면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이기심과 싸우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너는 신뢰할 수 없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고요. 너는 게으르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게으름과 맞서고 있는 거예요. 쉽죠?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본다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서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요. 만약 누군가의 어떤 특성이 우리를 정말 화나게 만든다면 그건 우리 안에도 그런 면이 있다는 뜻이에요. 인정하기 싫겠지만요. 그럼 이런 사람과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첫째는 경계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비난을 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선을 긋는 게 중요해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그 사람이 부모나 배우자처럼 가까운 사람이라면요. 하지만 연습이 필요해요. 그 사람의 말을 듣되 다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둘째는 거울처럼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화를 내면 우리도 화를 내고 싶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 사람의 그림자 놀이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이건 당신의 감정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라고 내면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셋째는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는 자꾸 상대방을 설득하고 싶어져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고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죠. 하지만 그림자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투사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보는 순간 자기 자신의 어둠과 마주해야 하니까요.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 페르손에 갇힌 사람이에요. 페르소나는 융이 만든 말인데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을 뜻해요. 우리 모두는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직장에서의 나, 가족 앞에서의 나, 친구들 앞에서의 나가 다 조금씩 달라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가면과 진짜 자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페르손에 갇힌 사람은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요. 좋은 엄마, 성공한 남편, 착한 며느리, 능력 있는 직원, 이런 역할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죠. 겉으로 보면 완벽해 보여요. 항상 웃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워지려고 해도 진짜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이 위험하냐면요. 이들은 진정성이 없어요. 모든 게 연기고 쇼예요. 그래서 관계가 피상적이고 공허해져요. 더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억압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폭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거나 항상 웃던 사람이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거나 모범적이던 사람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억압된 진짜 자기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특히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체면과 역할을 엄청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어른은 이래야 한다. 부모는 이래야 한다. 여자는 이래야 한다. 남자는 이래야 한다는 기대가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역할만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나이가 50, 60이 되어서도 나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당신이 진짜 그 사람을 알고자 할 때 그 사람은 위협을 느끼거든요. 가면 뒤에 진짜 모습을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은 더 단단하게 가면을 붙잡아요. 어떤 때는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표면적인 관계로 유지하면서 선을 지키는 거죠. 세 번째 유형은 내면의 어린아이에게 지배당하는 사람이에요. 융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원형이 있다고 했어요. 그중 하나가 어린아이 원형이에요. 이건 순수함, 놀이, 창의성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성숙함, 의존성, 책임 회피를 나타내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 마음은 계속 어린아이로 남아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요. 기분 좋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 하다가도 조금만 일이 안 풀리면 금방 무너져요. 울고 화내고 토라지고 삐치는 거죠. 그리고 항상 누군가 자기를 돌봐주기를 기대해요.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길 바라죠. 책임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도망가 버려요. 직장에서 이런 동료를 만나면 정말 힘들어요. 일을 제대로 안 하면서 변명만 해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 상황 탓, 다른 사람 탓을 하죠. 그리고 팀 전체의 분위기를 망치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일을 하고 기분이 나쁘면 안 하고 주변 사람들이 계속 눈치를 봐야 하는 거죠. 연애 관계에서는 더 심각해요. 상대방이 부모처럼 모든 걸 다 챙겨주고 결정해주고 위로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처음엔 귀여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은 지쳐서 쓰러지게 돼요.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40, 50이 되어도 부모한테 계속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의존하고 정서적으로도 의존하고 모든 결정을 부모가 내려주길 바라는 거죠. 결혼해서도 배우자보다 부모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건 본인도 불행하고 주변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라고요. 자기 선택의 책임을 지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의존해서 독립으로 나아가는 게 진정한 성숙이라고 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과정을 거부해요. 어른이 되는 게 두렵고 책임지는 게 무섭고 혼자 서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누군가에게 기대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해요. 그 사람의 부모나 구원자가 되어주려고 하면 안 돼요. 도와줄 수는 있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스스로 책임질 기회를 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계속 떠먹여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성장하지 못해요. 네 번째 유형은 권력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해요. 윤근 권력 욕구가 내면의 무력감을 감추기 위한 보상이라고 봤어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엄청나게 불안하고 약한 거죠. 그래서 계속 다른 사람을 지배함으로써 자기가 강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권력을 행사해요.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강요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 말이 법이야. 이런 식으로요. 어떤 사람은 좀 더 교묘해요. 감정적인 협박을 사용하죠. 네가 그렇게 하면 나는 상처받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죄책감을 이용해서 통제하는 거예요. 야쳐. 또 어떤 사람은 돈이나 지위를 이용해요. 내가 먹여 살리는데 내 말 안 들을 거야. 이런 식으로요.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가족관계와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권위주의적인 부모, 상사, 배우자들이죠. 이들은 자기가 옳다고 믿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내 말이 맞아. 이런 말을 하면서 통제를 정당화하죠. 그런데 진실은 뭐냐면요. 이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 통제를 벗어나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런 사람과 함께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 생각이 뭔지 모르게 돼요. 모든 게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니까요. 그 사람 기분 맞추고, 그 사람 의견 따르고,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진짜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건 뭐냐면요. 처음에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신경 써주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러는구나 하고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게 돼요. 융근 진정한 관계는 두 사람이 각자 온전한 개인으로 만나는 거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소유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면서 함께하는 거라고요. 권력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이들에게는 관계가 전쟁터에 약죠. 이기고 지는 게임이죠. 내가 위에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서 벗어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순종이 미덕으로 여겨지니까 더 어려워요.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면 불효자가 되고, 남편 말을 안 들으면 나쁜 아내가 되고, 상사 말을 안 들으면 문제 직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명심해야 해요. 건강한 관계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서는 게 아니라 나란히 서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이에요. 누구도 당신을 소유할 권리가 없어요. 다섯 번째 유형은 희생양을 찾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를 탓해야 직성이 풀려요. 자기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건 다 누군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모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사회 때문에, 정부 때문에, 운명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믿어요. 융은 이런 태도를 심리적 미성숙의 표시라고 봤어요.
어른이 된다는 건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죠. 희생양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피해자 정체성에 집착해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피해자야. 나는 억울해. 이런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체성이 그 사람의 존재 이유가 돼요. 만약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게 되면, 누구를 탓할 수 없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과 있으면 에너지가 엄청 소진돼요. 왜냐하면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절대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당신이 해결책을 제시하면 안 될 거야. 그건 소용없어 하면서 거부해요.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계속 불평할 거리가 필요한 거죠.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존재 방식이니까요. 한국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은 평생 부모를 원망하면서 살아요. 나를 이렇게 낳은 것도 모자라서 제대로 키워주지도 않았다고 하면서요. 어떤 사람은 전 남편, 전 아내 탓을 평생 해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요. 어떤 사람은 운이 나빠서 성공 못했다고 해요. 환경이 나빠서, 기회가 없어서, 집안이 가난해서, 뭔가 항상 핑계가 있어요. 융기 강조한 건 뭐냐면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의 반은 우리 책임이고 반은 환경과 운의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진짜로 피해를 입을 수 있죠. 그건 인정해야 해요.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경험을 붙잡고 평생 피해자로 살 건지, 아니면 그걸 딛고 일어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건지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조심해야 해요. 그 사람의 드라마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해요. 동정심은 좋지만 공범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계속 피해자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 건 진짜 도움이 아니에요. 가끔은 단호하게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뭘 할 건데? 과거를 바꿀 순 없잖아.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이렇게요. 6번째 유형은 무의식의 분노를 품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조용하고 얌전해 보여요. 착하고 순한 사람 같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 주변에서는 계속 문제가 일어나요. 관계가 틀어지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불행한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분노가 무의식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융은 억압된 감정이 무의식으로 내려가면 더 파괴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했어요. 의식적으로 느끼고 표현하는 화는 그나마 해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숨겨진 분노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나타나는 거죠. 수동공격적인 행동으로요. 예를 들면 약속을 자꾸 잊어버린다든지, 중요한 일을 깜빡한다든지, 실수를 반복한다든지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미안해, 까먹었어. 하지만 무의식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대결하는 걸 못해요. 불편한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죠. 그래서 돌려서 표현해요. 비꼬거나 빈정대거나 냉소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혹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상대방을 괴롭히기도 해요.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나는 화 안 났어, 괜찮아 하고 부인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에너지는 거짓말을 못해요. 주변 사람들은 다 느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요. 한국 문화에서 이런 사람들이 특히 많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화를 직접 표현하는 걸 무례하다고 배웠어요. 참는 게 미덕이고
순종하는 게 착한 거라고 배웠죠. 특히 여성들은 더 그래요. 화내는 여자는 예쁘지 않고 성격 나쁘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억압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끓는 거죠. 그런데 감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다른 방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억압된 분노는 몸으로도 나타나요. 두통, 소화불량, 만성피로, 불면증 같은 신체 증상으로요. 융근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처리하지 못한 것들은 몸이 대신 말한다고요. 그래서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억압된 감정을 살펴봐야 해요.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진짜 감정을 말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경계도 필요해요. 그 사람의 수동공격적인 행동을 계속 참아주면 관계가 독성이 되거든요. 명확하게 말해주는 게 좋아요. 뭔가 불편한 것 같은데 이야기해 줄래? 솔직하게 말해줘도 괜찮아. 이렇게요. 7번째, 마지막 유형은 타인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사람이에요. 융은 우리가 서로에게 심리적 에너지를 주고받는다고 했어요. 건강한 관계에서는 이 에너지 교환이 균형을 이루어요.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받기만 해요. 마치 블랙홀처럼 끝없이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끝없이 관심과 인정을 요구해요.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문제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는 듣지 않아요. 대화를 해도 일방적이에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결국 자기 이야기로 돌아와요. 그리고 항상 위기 상황이에요. 매일매일 큰일이 생기고 매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처음에는 도와주고 싶어요. 이 사람이 힘든가 보다 하고 손을 내밀죠.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요. 아무리 도와줘도 나아지지 않아요. 계속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같은 실수를 하고 같은 고통을 호소해요. 왜냐하면 진짜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관심을 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위기는 관심을 받는 방법이에요.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요. 진짜 지쳐요.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지쳐요. 그 사람 만나고 나면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융은 이런 사람들을 정서적 흡혈귀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피는 안 빨지만 에너지를 빠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대부분은 어린 시절에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외부에서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내면의 빈 구멍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치유는 내면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밖에서 찾는 거죠.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계예요. 당신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요. 도와줄 수는 있지만 한계를 정해야 해요. 여기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돼. 이렇게 선을 긋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드라마에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는 거예요. 동정심은 가져도 되지만 공감과 동일시는 다른 거예요. 자, 여기까지 7가지 유형의 심리적으로 위험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림자에 사로잡힌 사람, 페르소나에 갇힌 사람,
내면의 어린아이에게 지배당하는 사람, 권력에 사로잡힌 사람, 희생양을 찾는 사람, 무의식의 분노를 품은 사람, 그리고 타인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을 알아보는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질은 우리가 맺는 관계의 질과 직결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융기 우리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서 보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거울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험하다고 느낄 때, 그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의 그림자 투사에 강하게 반응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짓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페르소나에 갇힌 사람을 답답해 한다면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미성숙함에 짜증이 난다면 우리 안에도 자라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윤기 말하는 거울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피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 저 사람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할 건 뭘까?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거죠.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건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언가가 건드려졌기 때문이라고요. 물론 이게 쉽지는 않아요. 누군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게 내 탓이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행동은 상대방 책임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 책임이에요. 그리고 그 반응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가족, 친척, 직장 동료, 이웃, 친구들 모두가 다 다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가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죠. 특히 우리 문화는 관계를 끊기가 쉽지 않아요. 가족이라고, 정이 있다고, 오래 알았다고 해서 계속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경계가 중요해요. 경계라는 건 벽을 쌓는 게 아니에요. 나와 너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고 저건 내 것이야. 이건 내 책임이고 저건 내 책임이야.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만들어져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침범하거나 지배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공간을 인정하면서 함께하는 거예요. 융은 개성화 과정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건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의 틀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나다운 나로 살아가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어떤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괜찮아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서 교훈을 주기 위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어떤 사람들은 오래 함께하지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우리 편이 되어주죠. 이 구분을 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열려있을 필요는 없어요. 누구한테 마음을 열고 누구한테는 경계를 쓸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자신과의 관계예요. 융은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아는지, 우리 안의 어둠과 빛을 얼마나 솔직하게 마주하는지, 우리의 상처와 두려움을 얼마나 용감하게 직면하는지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고 했죠. 우리 안에도 그림자가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가면을 써요. 우리 안에도 어린아이가 있고, 권력 욕구가 있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도 분노를 억압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 기대고 싶어래요. 이 모든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만 자기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것과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죠. 융기 평생 강조한 건 의식화예요.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안의 어둠을 보게 되면 그 어둠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상처를 알게 되면 그 상처가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두려움을 직면하면 그 두려움이 우리 선택을 결정할 수 없어요. 이게 자유예요.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7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냥 피하기만 하지 말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걸까? 이 사람을 통해 내가 볼 수 있는 나의 모습은 뭘까? 이 관계에서 내가 배워야 할 건 뭘까? 이렇게 질문하면 모든 만남이 배움이 돼요. 심지어 힘든 관계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완벽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도 없죠. 우리 모두는 각자의 트라우마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상처가 때로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어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판단보다는 이해예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저 사람도 자기 방식대로 고통받고 있구나 하고 이해하는 거죠. 물론 이해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라는 건 아니에요. 경계는 필요해요. 하지만 미움보다는 연민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이 더 평화로워져요. 융은 우리가 타인을 치유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자신을 치유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그림자와 화해하고 우리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는 거예요. 말로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그게 당신 잘못만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그 관계를 통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도 가지셨으면 해요. 모든 만남은 거울이에요.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우리 자신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무도 당신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당신의 행복, 당신의 평화, 당신의 성장은 당신 손에 달려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외로운 길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게 인생에서 가장 값진 만남이 아닐까 싶어요. 윤기 남긴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하지 못하면 그것이 당신의 인생이 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우리의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있고 의식하고 선택할 때 우리는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조금씩 천천히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그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힘든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스승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고 자유로워지고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